네, 월드 이코노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퀴즈로 금 한돈 이거를 내드렸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연배가 있으셔서 금 한돈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저도 요즘 한 6, 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아들 돌반지 받았을 때 5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5만 원으로 기억하고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있었어요. 5만 원 한동안 오래 있었죠. 예. 저는 몇 년 전에 가격이 막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가지고 종로 쪽에 취재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돈에 한 20만 원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올랐다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 거의 3배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가 네. 제가 볼 때 1차 상승이었고요. 거기서 한 좀 머무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값이 자유고공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을 보면은 채권금리라든지 지금 각국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일본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부채 비율이 170%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배경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쇼크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트럼프 쇼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부의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을 통화 정책이 하는 역할을 가져와서 통화의 가치를 변동시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것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들. 유동성 금리 낮추고 유동성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화의 가치를 낮춰야 수출도 좀 늘어나고 수입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가치는 유동성이 풀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그런 것들이요. 실물은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본적으로는 물가라는 건 평균 수준인데 뭐 다 올라갔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비트코인도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래. 비트코인 뭐 상품이니까 모른다라는 논의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고 중앙은행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낮게 가는 것들이 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어떤 가격 정책을 훼손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 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달러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금에 대한 수요가 되고 금에 대한 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간섭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의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하고 내뱉었으면 좋겠는데 할 건 안 하고 안 할 것만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랑 연준의 갈등 계속 커지고 있는데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겠다. 이게 또 굉장히 시끄러운 요소가 돼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여기에 또 참견을 했더라고요.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귀담아 들으셔야죠. 우리가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뭐 EU에서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한다 치더라도 이제 지금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내년 정도면 과연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연준 그 이사를 해임한 부분들이 있고 내년이면 또 일단 일부 또 연준 위원들이 또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매년 교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친트럼프 쪽에 있는 분들이 바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친트럼프인 분들이 왔거든요. 그럼 6표가 친트럼프 정도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13표 중에 6표니까 의장 빼고 나면 거의 동수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좀 하면 트럼프 정책 그 의지대로 정책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트럼프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분이 원래 안 이랬었는데 굉장히 연준 의장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뭐 일단 숭한데 좀.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독립성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역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자신의 생각을
마치 정리 안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준마저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주게 된다라면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채권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채권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장기채 같은 경우 30년물이 5%를 넘어섰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내년도에 과연 연준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트럼프의 의지대로 세계 경제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연준까지 여기에 동조해주게 된다라면 내년이면 또 중간 선거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쪽으로 모든 정책이 움직이게 되면 세계 경제는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이 현재 지금 그 채권 가격, 금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의주시해야지. 그놈의 트루스 소셜 그만 좀 하시고 이런 것들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채권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채권금리가 오른 배경을 보면요. 트럼프의 관세 요 정책이 2심까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관세가 폐기되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감세 정책은 할 거고 공화당이 그 당을 그 전반적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비네이션은 이제 재정 적자죠.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정 적자가 난다는 거는 국채를 그만큼 더 많이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고.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국채를 네.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네. 원칙적으로 큰 메커니즘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미국도 이제 재정 적자 부담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중국은 약간 복지 제도를 포기하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중국은 약간 복지 제도를 줄이면서 그 재정에 대한 건전성 같은 것들을 늘 이게 항시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또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 또 표들 자체가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나 이런 쪽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들이거든요. 아무리 민주적이지 않은 지도자라도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예. 좀 제도적으로 좀 특히나 이제 표와 연관된 국가이기 때문에 예. 표들은 이제 복지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복지에 필요한 적이 느니까 복지 비중은 느는데 재정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이 재정 수입의 큰 수입원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뭐 민주당도 이제 관세 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네네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깨지게 되면은 앞으로 감세는 하는데 세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돼? 라는 네.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재정 적자가 당연히 늘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으면 미래 거와 대비해서 나는 미래 사면 되는데 오늘 사기 하려 그러면 금리가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물가 상승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명목금리죠.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명목금리인데 유동성을 많이 풀고 나면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명목금리란 거는 이자 플러스 실질금리인데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도 금리 올라가고 뭐 그런 금리 정책 같은 것들이 그런 시장의 유동성 풀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일부는 반영된 상황이 아닌가라고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고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 정책에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이 너무 풀리는 것들,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담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게 일부에서도 잠시 짚어봤는데 우리도 정치권에서 의무 지출을 계속 늘리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도 한번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정치 논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기 재정 전망이 3차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5년마다 발표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2035년에 150% GDP 대비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핵심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고치자라고 네네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복지와 관련된 기초연금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손을 대자. 네. 이번에 3차 재정 전망에 나온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용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여기 손을 댈 수 조금- 있을까요? 예, 못 될 것 같은데. 예. 조금만 코멘트 드리면 이게 또 인구 추계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인구 추계 지금 2030년 1로 두고 이게 왜냐하면 그 모형들이 있는데 합계 출산율 같은 거 1보다 넘게 두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좋게 평가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인구 추계 자체가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시나리오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 출산율 지금 0.7인데 이거 반등해서 1이 넘어가서 한동안 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게 평균 시나리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아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번 추계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안 좋은 거는 200% 넘습니다. 안 좋은 건 200% 넘는다라고 네.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실제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늘 항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재정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면은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 역시 또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갈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160이라고 하지 150, 160이라고 하지만 200도 간다는 같은 축에 내에서 200도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조정 못한다의 한 표. 이게 또 그 어르신분들 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정 못한다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갈수록 깜깜해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네요.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그놈의 트로스 소셜에다가 올렸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트로스 맞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신이 이제 미국을 위해서 뭐 재정 적자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한 부분들이 물거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한 항의 성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 스무트 홀리 관세법까지 이제 갖고 오면서 1930년대에 있는 법을 갖고 와서 우리가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2차까지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렇죠, 최종 그렇죠. 이제 네.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현재 OBBA 관세법을 만든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또 그럴 리가 의문이고요. 없죠. 네. 여러 가지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만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야죠.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보다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법원에서 군 투입도 안 된다, 관세도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는 날 것 같은데 애초에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이분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중심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보죠. 이런 것들이 다 뉴욕 증시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알파벳이었어요. 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여기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간밤에? 알파벳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글 엔진 검색 엔진에 있어서 크롬. 크롬을 이제 브라우저죠. 예. 분사할 필요 없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 애플도 이제 그러면 자기의 그 핸드폰에 또 탑재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독점법, 반독점법 이 법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대공황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독점의 폐해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자체도 다른 뭐 경제 업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크롬이 기본으로 애플에 들어간 게 이게 독점인 거다. 예, 독점에서 다른 거를 이제 막아놨다는 건데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는 요 애플과 이런 것들이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못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요건 앞선 것들이었던 이제 중국에서 스스로 이제 알리바바가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지금 현재 혼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 쇼크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쇼크까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미국의 고용지표 아닌가 싶어요. 소위 말하는 졸지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게 나왔는데 7월에 일자리 718만 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좋은 수치죠. 이게 블룸버그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금리 내릴 거다. 금리 내릴 거다. 왜냐하면 고용이 중요한데 미국은 고용을 기준으로 사실 뭐 실업률을 얘기하지만 고용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표를 봤을 때 뭐 지금 예전에는 실업률을 가지고 뭐 오콘스 법칙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것들 연결시키면서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근데 실업률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이제 자기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의 이슈인데 고용률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자체가 동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예측 738만 개였는데 한 20만 개 정도 더 줄면서 이게 훨씬 경제가 좀 안 좋아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데미지를 받고 있긴 데미지를 하네요.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사실 뭐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고용 지표가 미국 입장에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빅컷의 가능성도 또 있지 않나 뭐 이런 뭐 원래 이게 저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빅컷을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발언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늘 설레발이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빅컷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내용이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요. 연준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7차례 정도 내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달랐죠.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좀 앞서가고 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경기에는 부정적인 이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내리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가 맞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 주식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꼭 이제 이론대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이 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하면 고용만 바라볼 때가 있고 인플레이션만 바라볼 때가 있고 지금 시장은 미국 경기가 뭐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그냥 상수로 놓고 보고 그렇다라면 금리라도 내려라. 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떠한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 중에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역설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시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만에 하나 교수님이 네. 짚어주신 대로 B컷, 소위 말하는 B컷 50bp 인하를 한꺼번에 단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50bp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안 좋은 거죠. 예.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bp나 내렸으니까 그 주식 더 오르겠네 하고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50bp 금리 인하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경기를 살리려고 인하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수 있겠죠. 좀 단순한 세법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장은 25bp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란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상승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50bp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공급이 사실은 생각만큼 그러니까 주택 가격 같은 것들 임대료에 영향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생각만큼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복지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거란 것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에 연관이 되면서 우리 복지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들이 깨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또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미국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을 하는 일종의 약간 하위 50% 쪽에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도심권의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금융위기가 오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주택용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가격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 자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싸게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금리 낮추라는 얘기도 계속 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만 신경 쓰는 건 아니다. 채권 그분들이 몰기지가 싸게 나와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굳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